21번 풀어볼게요. 21번 지문 길이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큰 놈을 상대할 때는 차근차근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할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읽으면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치부합 문제고요. 뭐 견해, 언제부터 대륙 침략의 길을 지향했을까? 언제부터가 포인트죠. 그래서 종래 일본에서는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견해니까 일본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중국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국 나올 것이고 네, 이렇게 보고 언제부터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 그래서 이게 쉽게 줄 리가 없죠. 역시 이게 종래가 있고 여기 최근에가 있고 그래서 종래는 육큐분도 교섭 이후와 이모군란 이후로 견해가 나눠져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즉 청일전쟁이 전환점이 되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은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고 처음부터 이런 단어 보이면 기분이 좋죠 뭔가. 그래서 모두 이 방침을 철저하게 실행에 옮긴 것. 네. 한국은 메이지 정부가 뭐 그러고 정한론 예, 메이지 정부 결국 메이지 정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후로도 이렇게 해놓고 선지로 들어오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은 나와 있는데 음, 메이지 정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엔 메이지 정부가 맞고 중국은 여기 중국 처음부터라고 했는데 그 처음이 네, 여기 메이지 정부가 표명하고 명확히 하고 일관된 방침이었다. 그래서 이 중일전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모두 철저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메이지 정부가 맞고요. 한국도 아까 일관되는데 여기 이후로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한결같이 뭐 이런 단어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를 좀 더 보면 일본은 나오고 일본 부분에서 찾아가 보면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어도 근대화된 대륙 국가가 될 수 있다. 네,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고 어, 예, 여기 일본의 근대화와 침략이 불가분의 것이었으니까 침략하지 않았어도라는 단어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 한국은 일본과의 전통적 교린 관계를 고수하자. 일본에서 정한운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 고수하자라는 거는 이제 인과죠. 인과 아니면은 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이런 건데 여기 한국 부분에서 메이지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고, 예, 이 부분이네요. 뭐 조선이 규범에 어긋난다면 접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보낸 국서에 접수하지 않았고 정한론이 이를 빌미로 널리 확산되고 주창되었다. 즉, 그 관계를 고수하자가 아니고, 음, 이 천황 황실 따위의 용어, 그러니까 관계를 이 규범에 어긋난다면 접수하지 않은 그런 한마디로 서계 접수를 거부했다. 그런 것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주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릅니다. 사실과.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이 주권선으로 규정한 지역이 이미 침략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중국 두 번째 문단에서 주권선, 주권선. 네, 여기 나오네요. 일본의 주권선은 일본군 영토. 이익선은
조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주권선으로 규정한 지역은 일본 영토죠. 일본 영토가 정한론은 한국에서 나오는 건데 어, 여기에 정한론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일본 영토를 이미 침략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그게 틀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틀렸다고 보고 그래서 5번 일본은 이모군란 이후라고 나오는데 아까 종래랑 최근에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었어요. 그러면 조선으로의 팽창 정책이 이모군란 이후 노선으로 됐다는 게 아니고 기존이니까 이 종래에 해당한다고 보면 육휴분도 교섭 이후와 이모군란 이후로 견해가 나뉘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진. 여기까지 1번 풀어봤습니다. 22번도 일치부합 문제인데 일치부합 문제도 어느 정도 그 틀이 있고 무조건 뭐 모래사장에서 찾듯이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2번 추론할 수 있는 것은이고요. 그래서 영조 3년 6월 2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 1번 보면 영조 4년, 선지 3번 영조 4년, 성지 5년, 성지 5번 영조 3년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음, 시간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좌보승지 주청한다. 그리고 지금 문단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였다라고 좌보승지가 주청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앞에는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면 여기 선왕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과거 파졸 허락했다. 뭐 그런데 그런 사정도 모른 채 3월 어떤 인원도 떠나선 안 되고 조치를 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타임라인은 이 선왕이 있고 이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인 영조 3년 6월이 있고요. 근데 김수는 올해 3월부터 여기 3월부터 뭔가 변화를 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소견으로 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왕이 받아들이죠. 이렇게 음, 예.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니 이후 영조 때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지우고 여기 선왕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월 김수의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어, 좌보승지의 소견대로 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선지로 들어와 보면 영조 4년 영조 4년이면 이 좌보승지 의견이 받아들여진 다음이죠. 그래서 영조 2년이면 이건 선왕 과거였고 그러면 파졸 1일이 파수보에 있는 시간 그래서 좌보승지는 9명 중 파졸 8명은 파수보를 지키게 하고 한 무리는 산삼을 캐게 하되 반드시 파수보로 돌아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선왕은 파장만 파수보에 남고 나머지는 산삼을 캘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선왕에 있는 시간이 지금 뭐
여기 파졸 1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파졸인지 뭐 파장인 파졸인 파장이 아니더라도 뭐 산삼을 캐는 파졸인지 아니면 파수보를 지키는 파졸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배로 늘었을 것이다. 이것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다고 보고요. 다음 3번 영조 4년 한 해 동안 이것도 음, 자부승지의 의견을 받아들인 다음인데 관계 지역에서 채취된 산삼의 수량은 2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수량이 지금 한 명당 뭐 얼마의 산삼을 캐는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예,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영조 3년 5월에 비해 영조 3년 5월이면 김수가 조치를 취한 다음이고 다음 해 5월이면 좌부승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그 다음 그 이후인데 이때 관계 파수보에서 파수가 근무해야 되는 1인 인원 1일 인원수 그러면 지금 자부승지는 8명이 절반을 나눠서 파수보를 지키고 산삼을 캐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김수는 뭐 모든 사람이 파수보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파수보를 지키는 사람을 포함하더라도 자부승지는 8명이고 김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했으니까 9명이죠. 그래서 1일 인원수가 줄어든 게 맞네요. 5번 정답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알 수 없는 것은 고르라고 했고요. 알 수 없는 것. 일단 선지를 먼저 보면 21세기 들어 21세기의 한국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21세기 들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개하는 형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주요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끊고 어, 이거는 뭐 세부 내용까지 얘기해주고 뭐 이런 거 반면 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리고 선지를 와서 다시 보면 1번 선지 서양의 도시에서는 중간 계급 활발하게 이주하는 현상 21세기 들어는 여기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를 이야기를 했지만 서양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럼 이제 여긴가 본데 서양 도시 구역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여기는 서양하고 아시아를 좀 비교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 계급을 위주로 찾아볼까요? 중간 계급 뭐 노동 계급과 뭐 중간 계급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중간 계급의 상업 지역으로 변환되는 것, 즉 중간 계급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구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지금 소개글에서 아시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양은 그거를 뭐 부연 설명해주기 위한 비교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21세기 들어는 맞는데 이 서양의 도시에서를 아시아로 바꿔주면 이게 좀 괜찮은 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번은 실제 시험 같으면 아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 보면은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난 기존 장소의 재생이나 재창조와 같은 이런 것들, 인문예술 종사자. 이런 인문예술 종사자 이런 거는 그래서 찾기가 쉬우니까
찾아보면 여기 문화예술 관련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위에 인문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21세기에 한국에서 그 아시아의 도시를 한국으로 바꿔놨고 어, 이들이 이들은 여기 이들은 인문예술 분야의 종사자들 장소를 재생시키거나 만들어냈다. 좋고요. 재발견했다. 여기까지도 좋네요. 예. 그래서 맞다. 예. 다음 4번.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도시 변화의 속도 얘기하고요. 서양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도시 변화의 속도. 아까 서양하고 비교하는 거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서양이었고요. 아시아 도시는 다른 양상을 띈다. 음, 그래서 기존 상권의 성격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예, 여기 나오네요. 급격하게 전환되는 형태이다. 이 점진적으로와 대비되면서 여기는 점진적은 서양에 물리고 아시아는 급격하게 된다. 즉,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도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맞는 선지. 그리고 3번. 서양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비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상권 개발에 집중되는 경향을 띈다. 여기도 이 비교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여기 주택가의 상권 전환과 더불어 기존 상권의 성격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상업적 전치 과정에서 상업적 전치 과정 이런 거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원주민의 비자발적인 이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주요 중심 내용이네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온 부분 이쯤에 여기 있네요. 상업적 전치 그리고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원주민의 비자발적인 이주가 초래되는 건 맞죠? 감정적 동요, 감정적 동요. 예, 여기 맨 마지막. 이곳에서 밀려날까봐 불안한 사람들이 집약된 감정에 사로잡힌다라고 나오면서 이곳에서 밀려날까봐 불안한 사람들 이거를 원주민으로 바꿔주면 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예, 알 수 있는 것은이고 가짜뉴스. 최근 시사 얘기네. 최근 시사 얘기는 거의 주장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 뭐 이런 편향적 사고, 편향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반면 그래서 자기 얘기는 뭐 오히려 팩트 체크 결과 예 여기가 자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여기 개념 나와 주고 인지 부조화 뭐 팩트 체크 예 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선지를 보면 가짜 뉴스로 인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 사람이 판단하려 할 경우 신뢰도에 주로 관심을 둔다. 신뢰도. 음, 네, 여기네요. 얼마나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가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이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가 무엇이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 사람이 그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결과를 판단하려 할 경우겠죠? 그러면 여기 인지 부조화가 팩트 체크를 통해 해소된다. 네,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 부합하는지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합하는 정보는 긍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편향적 사고인 것이고, 그리고 부합할 때와 부합하지 않을 때 효과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생각하는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괜찮네요. 네, 일단 괜찮네. 네, 세모. 너무 이게 지문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죠. 그래서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팩트 체크 결과를 접하게 되면, 네, 여기네요. 뉴스가 가짜라는 팩트의 결과를 접하게 되면, 네, 여기 주로 정보의 품질에 의존하여 해소하려 한다. 네, 여기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음,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자신의 신념이 부합하지 않을 때와는 달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긴 부합할 때에 대한 설명이죠. 이 부합할 때 품질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2번 선지는 부합하지 않는으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3번 가짜뉴스가 신념에 부합하는 사람이 그리고 부합 안 하는 사람보다 정보의 출처를 더 중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보의 출처를 중시하는 건 여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은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의 경우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지부조화를 발생시키고, 그게 여기 정보의 출처로 이어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더 중시하겠죠. 3번 틀린 선지. 4번 가짜뉴스로 인해 인지부조화가 발생한 경우 팩트 체크 결과에서도 발생한다. 오, 아니요. 여기 보면 팩트 체크를 통해 해소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지부조화가 틀린 선지. 5번 정보 출처의 신뢰도보다 품질. 예, 신뢰도 이 부분 그리고 품질 이 부분이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신뢰도,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부합하는 사람이 품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를, 예, 단순 비교하고 있죠. 이 앞에 주어를 생략한 채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 문제 보시면 문맥 문제고요. 거의 세트 문제급의 그런 길이를 보이고 있는데, 풀어볼게요. 자, 두 가설을 생각해 보자. 이 두 가설에서 첫 번째는 천도 미만에서 붉은 빛을 내며 천도 이상에서는 푸른 빛을 낸다. 이런 가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도 미만에서 붉은 빛을 내고 천도 이상에서는 푸른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설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참인 경우는 지금 만약 이 뒤에 700 이상에서 붉은빛을 낸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을 경우 이 첫 번째 1000도 미만에서 붉은빛을 낸다라는 건 둘 다 충족하지만 두 번째 주장인 푸른빛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동시에 참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X 700도 미만 붉은빛과는 상관없이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건 맞고요. 근데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라는 거. 만약 뭐 1000도 이상에서 붉은빛을 낸 것이 발견되었다면 동시에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 양립 불가능한 그런 명제라고 보시면서 동시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관찰 결과, 즉, 이 첫 번째 문장을 둘 다 만족시켜주는 이 700도에서 붉은 빛을 낸다는 결과는 두 가설 모두의 긍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설인데 그 증거 관계를 모두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미치는 걸 증거 관계 일성질이라고 해주고, 이제 넘어가서 쭉 보시면 한편 1000도 미만에서 붉은빛을 내거나 푸른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함축한다. 즉 1000도 미만에서 붉은빛을 내거나 그리고 푸른빛을 내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함축한다. 이거를 1'이라고 하고 요 1 명제가 1'을 함축하고 있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함축이라는 단어 말 자체가 A가 참일 때 B도 참일 수밖에 없다. 즉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관찰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의 긍정적 증거일 때 그 첫 번째 가설이 함축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증거이다. 이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우리가 파악한 그대로 해당 가설이 함축하고 있는 다른 가설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니은 선지는 넘어가네요. 그리고 그게 이성질이라고 하자.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관찰 결과 가령 위에 이런 관찰 결과가 긍정적인 증거라면 그 관찰 결과는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이다. 1번이라는 가설이 있고 관찰 결과 700도에서 붉은 빛이 발견되는 것. 이게 1번에 만약 긍정적인 증거라면 1번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증거이다. 라는 진술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마지막 주장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 관찰 결과가 X는 1000도 미만의 어떤 온도에선 붉은 빛을 내지 않는다. 즉, 여기 1000도 미만의 어떤 온도에선 붉은 빛을 내지 않는다와 700도에서 붉은 빛을 낸다는 것은 충돌하죠. 때문에 1번에 대한 가설의 긍정적 증거라면 그 가설이 거짓임을 말하고 있는 디귿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 여기까지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이 제3성질이고요. 세 가지 성질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서로 충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과 H2가 양립 불가능하며
양립 불가능하다는 건 동시에 참일 수는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었죠. 그리고 5가 가설 1의 긍정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라고 문제가 나오고 이 성질에 의해서 5는 H2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H2는 가설 1에 대한 긍정적 증거라면 가설 1이 H2를 함축할 때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라는 게 성질 2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H1과 H2가 양립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는 H1이 참이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H2는 거짓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H1이 거짓이면 H2가 참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관계죠. 그럼 마지막에 5가 H2가 거짓이라는 것의 긍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는 여기 그럼 5가 H1의 긍정적인 증거고 H1이 참이라는 게 H2가 거짓이라는 것을 함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H2가 거짓이라는 것이 H1을 참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놨는데 그러면 요 마지막 결과가 5가 H1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돼버리니까 이 앞뒤를 바꿔놨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H1이 거짓이라는 것을 함축해서 이 케이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리고 이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고 미음은 제3성질과 1성질이 충돌한다는 건데요. 이제 가정을 다시 보시면 5가 H1에 대한 긍정적 증거라면 H2와 이제 양립 불가능한데 요 삼성질의 다시 정의를 보시면 어떤 가설의 긍정적인 증거라면 그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증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H1이 참일 때 H2는 거짓입니다. 때문에 지금 H1에 대한 긍정적 증거라면 이 가설이 그러니까 거짓이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정적 아니,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음에서 5는 H2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증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H2가 거짓이라는 얘기와 똑같죠. 정의상 H1에 대한 긍정적 증거면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증거인 H1이 참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H2가 여기 미음의 진술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 즉 H2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 부정적 증거면 H2가 거짓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3성질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럼 제1성질하고 왜 충돌한다고 얘기를 했느냐? 제1성질은 뭐 간단하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데 H1에 대한 긍정적 증거면 H2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증거여야 하잖아요. 근데 H2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제1성질은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반대로 H1 제1성질을 충족한다면
이 상황에서 제1성질을 충족한다면 H1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H2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 즉 참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 설령 가정한다면 거짓이 아니라는, 즉 거짓이라는 긍정적인 증거여야 하는 제3정 성질에 위배되므로 예, 충돌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설명 맞춰볼게요. 26번 풀어볼게요. 빈칸 문제고요. 그리고 무슨 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개념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 약수, 소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약수나 소수 이런 개념은 대체로 알고 있잖아요. 위에 개념 설명이 있을 때 저는 이게 필요할 때 다시 와서 확인하거나 읽고 일단 문제풀이에 집중을 합니다. 뭐 n 팩토리얼 이런 것도 저희가 아는 개념이니까 보시면 이 문제는 원하는 증명 문제인데 핵심 결과는 n에 대해서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네,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죠. 그 언어 논리에서 실험 결과 주고 그 가설을 추론하는 그런 형태. 이것도 명제를 주고 그다음 이거를 논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자, 여기 더 풀어볼게요. n 팩토리얼에 1을 더한 수. 이건 어떤가? 이건 2를 나눠도 1이 남고 3을 나눠도 1이 남고 n 팩토리얼 플러스 1은 2에서 n까지 어떤 소수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빈칸 나와 있고 결과 자, 여기 뭐뭐일 경우에는 뭐뭐하다. 그리고 뭐뭐일 경우에도 뭐뭐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n이 있고 변수가 n 팩토리얼 플러스 1이 있고 n 팩토리얼 플러스 1이 소수일 경우에는 n 팩토리얼 플러스 1은 n보다 크므로 n보다 큰 소수가 존재한다. 결론. 그리고 n 팩토리얼 플러스 1이 그보다 작은 소수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거는 n보다 클 수밖에 없다. 즉 이게 결론인데 빈칸에 이 과정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n 팩토리얼 플러스 1이 소수이다 라는 거는 이 앞에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2로 하면 1을 충족하지만 2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뭐요? 그리고 2번은 소수이거나 맞지만 n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 n 팩토리얼 플러스 1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 이러면 맞는 선지일 텐데 n보다 작은 소수를 약수로 갖는다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요. n 팩토리얼 플러스 1은 소수이거나 맞고요. 그리고 n보다 크고 n 팩토리얼보다 작은 소수를 이 뒤에는 n 팩토리얼 플러스 1보다 작은 소수로
여기 나눠 떨어지는 경우 요 뒤에 지문 내지 제가 정리한 거랑 일치하죠. 근데 n보다 크고 이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선지를 보면 이게 n보다 크고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n보다 크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소수라는 말이 1번이 빠져 있으니까 4번도 아니고 소수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예. 그래서 3번이 답인데 n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n 팩토리얼 플러스 1이 소수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n 팩토리얼 1보다 작은 소수 n 팩토리얼 플러스 1보다 작은 소수라는 거를 서술할 때 소수라는 개념이 이 위에 여기 나와 있죠. 1과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즉 여기에서 n 팩토리얼 1보다 작은 소수는 1과 그 자기 자신이라는 x를 해두죠. x가 있는데 이 두 수를 약수로 갔는데 우리가 소수의 정의일 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뭐 다른 수 하나 y라는 게 있다고 치면 이 그 수부터 소수가 아니라 복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n보다 크다는 건 n보다 크다는 얘기를 넣어준 건 자, n보다 x는 n보다 크고 그리고 n 팩토리얼 플러스 1보다 작은 것을 약수로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약수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1이 있고 그리고 n이 있고 n 팩토리얼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경우의 수를 제껴주고 1과 x만 약수로 남는 그런 소수인 상황을 부연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의 개념과도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그냥 뇌피셜일 뿐이니까요. 27번 풀어볼게요. 27번도 빈칸 문제고요. 빈칸 문제인데 무슨 이렇게 돈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개념을 다 파악하고 쭉 문맥에 맞춰서 넣어야 돼. 단 특이점이 있는 거 보면 이제 선택형 선지라는 거 이렇게 그런 게 있겠고 이제 보면 할인 할증 개념이네요. 보시면 여기 할인 할증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가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더 크다면 즉 여기 미래 가치가 보다 작다고 평가하면 그러면 미래 가치는 할인해서 계산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 반대라면 할증은 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선호와 관련이 있다. 선호는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한다면 현재 선호 가진 사람이고 미래 가치를 할인한다. 미래 가치 할인. 그리고 반대로 라면 미래 가치를 증한다.
not 할인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빈칸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그러나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여 큰 돈이 필요하다면 미래 가치의 뭐를 선택한다. 이거는 지금 반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즉, 현재보다 미래임에도 미래 가치의 뭐를 선택한다는 건,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할인이 아니라 not 할, not 할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한다. 즉,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한다. 이 경우겠죠. 그러면 원래 순리대로라면 not 할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로 뒤집어졌으니까 여기는 할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할인. 그리고 또 정리해줘요. 요컨대 현재 선호는 할인의 니은이 아닌 것이다. 니은에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필요 조건은 A가 아닐 경우에 B도 아니다라는 거고 충분 조건은 A일 경우에 B이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현재를 선호한다. 즉 이 앞에 미래를 선호하는 성향의 이제 반대 지금 반대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지금 현재 가치 선호를 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인을 선택하는 걸 할 이게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필요 조건은 not 현이면 not 할 즉 미래고 요거는 할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표상으로 좀 따져보면 현재 가치 선호하면서 할인을 선호한다면은 참이죠. 이 조건문은. 그리고 현재 가치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할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 조건문은 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조건문의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이 후건이 참이면 무조건 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할이고 not 현이면 그래도 이 조건문 자체는 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인 경우는 현이고 not 할인 경우가 유일한 거짓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미래 가치를 선호했어요. 즉 not 현이었어요. 그리고 할인을 선택했어요. 할이었어요. 그러니까 not 현이고 할인 경우에는 이 현재 선호는 할인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필요 조건인데 그거를 좀 또 해드리면 복잡하니까 이거 좀 지우고 필요 조건 말씀드릴게요. 필요 조건은 not 현이면 not 할인데 이 경우 현이고
할인 경우 요 대우가 돼서 참입니다. 이 조건문은. 그리고 not 현이고 not 할인 경우도 참이겠죠. 그리고 현인 경우와 not 할인 경우 이 때 참이 됩니다. 필요 조건인 경우. 즉, 이 위에 있는 충분 조건과 다른 건 이 부분이 다른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A이면 B다의 발레가 A and not B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not 현이고 할이면 이때가 유일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빈칸 뒤에 뭐뭐가 아닌 것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주어진 가정이 not 현이고 할이니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이다 라고 가야 문맥상 맞게 됩니다. 이 조건문상 유일한 거짓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논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진리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진리표를 검색하셔서 조건문이 참이 되는 경우, 조건문이 거짓이 되는 경우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예,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1년 뒤에 100만 원과 현재 90만 원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래 가치를 할인한단 말이겠죠? 그 결과가 그런데 현재 선호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가가 변동한다면 그 영향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 그러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가 미래의 화폐 가치보다 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물가는 화폐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물가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어떤 상황에서 현재 선호 때문일 가능성을 키우는지 혹은 현재 선호 때문일 가능성을 작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 미래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현재 상황과 비슷해진다고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를 같게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현재 선호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미래의 화폐 가치를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물가를 내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미래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폐 가치를 현재와 미래를 같다고 생각하는 건 현재 선호 때문에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미래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원래 현재를 더 높게 했던 화폐 가치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니까 현재 선호라는 성향보다는 이런 물가의 성향이 더 높다. 물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즉, 현재 선호일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28번 한번 풀어볼게요. 사례에 대해 추론한 것이고요. 먼저 사례를 좀 보시면, 뭐, 양식이 크고 중식이 제일 작다. 그리고 C, D, 이 C, D 중에 D를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호를 가지고 있다. 뭐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정도는 한식이 제일 크고 일식이 제일 작다. 그러면 한 뭐 1 이렇게 된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1로 두고 0으로 둔다. 그래서 다른 순위도 알 수 있다. A는 뭐 중식을 먹는다. 이 근처에 있겠죠.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한식이 0.7, 0.3. 그럼 이걸 B를 선택할 때 기대값이 0.7이란 거는 한식 먹을 확률을 1에 곱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이라도 상관없다면 중식은 0.7이 된다.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무조건 중식을 먹는다가 뭐 확실하게 0.7을 보장해 주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 그리고 B를 선택한다면 중식이 0.7보다 작고 A를 선택한다면 중식이 0.7보다 크다. 기준이네요. 즉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양식이 제일 크고 그리고 중식이 제일 작다. 그러면 양식이 1이겠고 중식은 0이겠죠. C와 D 중에 D를 선택하고 E와 F는 상관 안 한대요. 그러면 무조건 한식을 먹는다가 0.8보다 즉 0.8보다 한식이 작게 위치해 있겠죠. 예, 이렇게 예, 맞죠? 그랬을 경우 그리고 E와 F 무조건 일식을 먹는다. 그 양식을 먹을 확률이 0.3 중식을 먹을 확률이 0.7인 추첨을 한다와 또 이게 상관 안 한다는 거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0.3 양식이 0.3인데 거기에서 일식을 먹는다는 거 일식은 여기 0.3보다 같거나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0.3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을은 일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기억선지. 한식이 0.8보다 더 작은 건 알 수 있죠. 왜냐면 D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0.3보다 크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그 다음 니은. 을은 2보다 양식을 먹을 확률이 0.5, 중식이 0.5라면 기대값은 0.5겠죠. 그럼 2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식을 먹는다. 즉 F와 무차별하기 때문에 0.3이겠죠. 기대값이. 그러면 기대값이 0.3인 2보다 기대값이 0.5인 그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맞는 서술입니다. 그리고 디귿 중식이 제일 높고 또 새로운 걸 주네요. 그러면 빨리 그래서 중식 그리고 양식 각 대안에 대한 선택 결과는 사례와 동일하다. 자, 디귿 D를 선택했을 때 양식을 먹을 확률이 0.8이면 요거는 무시해주고 중식이 0.2인 추첨을 한다. 그러면 0.2의 기대값을 가지는데 한식보다도 D가 우월 전략이라는 거는 한식은 0.2보다 작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E와 F가 무차별. 여기선 이제 또 중식을 먹을 확률이 기준이 되니까 0.7
그리고 일식을 먹는다. 그럼 일식은 0.7과 무차별한, 그러니까 기대값이 일식도 0.7이겠죠. 그러면 한식보다 일식을 더 좋아할 것이다. 예, 맞는 서술이죠. 왜냐면 한식은 0.2보다 작은 거 제게 확실하고 일식은 0.7과 대등하니까. 4번 정답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또 이렇게 대화편이 나오는데 대화편이 뭐 논리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견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화가 짤막짤막하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논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문제는 빠른 기호화 그리고 뭐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푸는 게 이제 풀이 방법이고, 그래서 기호화를 좀 꼼꼼히 해보면 A가 처음에 말하죠. 용기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담하다고 말해. 그러면 용기면 대담. 이게 B. 그리고 그러면 뭐 기사, 뭐 조련사, 뭐 이런 것들이 대담한 사람들이 맞겠죠? 그래서 B도 긍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혜롭기 때문에 얘네 각각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서 대담한 이런 사람 4번은 not 지혜면서 대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긍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5번 지혜면 not 대담인데 용기라고 했을 때 정신 나간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B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죠. 기억을 보면 용기면 지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5번과 4번을 합쳐서 5번 not 4번 not 지혜 and 대담이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대우로 만들어서 용기면 지혜거나 not 대담. 네,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용기면 대담이라고 했으니까 이 후보는 부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용기면 지혜 이게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다 이렇게 보시고, B의 견해에 니은 볼게요. 지혜롭기는 하지만 지혜 and not 용기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풀어주면 not 지혜 or 용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주장이 요거잖아요. 지혜면 대담, 그리고 A는 용기면, 이것도 B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럼 용기면 대담이고 지혜도 대담인데 이걸 설사 조건문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혜면 용기 혹은 not 용기면 지혜, 네, 요거랑 요거를 봐서 추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뒤에는 디귿 마지막 진술만 번복하여 마지막 진술인 요거를 그래서 대담한 사람은 용기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통해 용기 있는 사람 즉 여기 3번 3단 논법으로 지혜면 대담이고 대담일 때 용기인 걸 추가한다면 지혜 세종일 때 용기 세종 이렇게 추론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논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3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30번 문제도 논리 문제고요. 반드시 거짓인 것은 그래서 A, B, C, D, E, F, G, H 8건의 고서인데 8건의 고서 자 A, B, C 이거 충분히 표 그려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갑이 많은 고서를 지금 8개인데 갑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을이고 그 다음 병 이렇게 된다 라고 봤을 때 수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EFG, EG, FGH가 동양서라고 합니다. 동양, 여기 서양 그리고 조건 B를 소장한 이는 D 그리고 C는 소장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B를 소장한 이는 D 또 C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조건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갑, 을, 병 순서대로 있는데 만약에 병이 2개를 소장한다면 점점 많은 수를 소장해야 되니까 3, 을이 최소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3이고 갑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4겠죠. 그럼 이 합이 9가 돼버리니까 병은 무조건 하나밖에 소장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은 B와 D를 같이 소장할 수는 없겠죠. 하나밖에 소장을 못하는 경우니까. 그리고 2를 소장한 F도 소장한다. 즉 2랑 F도 방금과 같은 논리로 병은 소장할 수가 없죠. 그의 다른 소장서 여기까지. 그리고 G를 소장한 이는 서양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 라고 나오고 H는 갑. 자, G를 소장한 이가 서양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H를 갑이 소장한 걸로부터 이제 G는 병이 소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만약에 갑이나 을이 이제 G를 소장하게 된다면 서양서를 소장하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숫자가 안 맞죠. 2개 이상 혹은 3개, 4개를 소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양서를 소장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이 G를 소장하게 되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 수 있는 건 E와 F를 소장하고 있으나 다른 동양서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H를 갑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E와 F는 을이 소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갑이 이 F를 소장한 경우 H라는 다른 동양서를 소장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을이 E와 F를 소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을이 만약에 B와 D까지 소장하게 된다면 을이 4개가 돼서 최고로 많은
장서를 소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B와 D는 을이 소장할 수가 없고요. B와 D를 소장한 사람은 C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을은 C를 소장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도 소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게 A를 소장하면 또 4권을 소장하게 되면서 값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문제 풀 준비가 다 완료된 것입니다. 선지 보시면 A와 D를 소장하고 있다. 예, 맞는 선지죠. 그리고 을은 3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맞고, 병이 G를 소장하고 있다. 맞고, 그리고 C를 소장한 이는 E도 소장하고 있다. 예, 여기 보시면 맞죠? 을. 그래서 5번이 답. D를 소장한 이는 F도 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D 갑이지만 F는 을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논리 문제 풀어봤습니다.